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주택담보증권의 발행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에 대한 설명이냐. 여기 증권 개념도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처럼 소유권 누가 갖고 있고, 그렇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담보대출채권의 부실이나 조기상환 위험에 상관없이 전체 담보대출채권에서 발행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으니까 CMO밖에 없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콜방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건 시험에서도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에 있는 거예요. 이론에 있는데 그중에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콜방화를. 부분적 콜방화가 된다고 그랬죠. 5년 이후 콜, 3년 이후 콜, 1년 이후 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니까. 그래도 좋아지긴 좋아지신 거죠. CMO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전에 가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율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렵게 줘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지문을 못 읽고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아주 좋은 분들은 실수를 3, 4개 하더라도 6점 이상이 맞는 성적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60점대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 한두 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60점을 맞고 합격한 사람하고 57.5점 맞고 떨어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실력 차이가. 그날의 약간의 시험 운이라고 할 수 있죠. 지문이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웬만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9시 40분서부터 보고 있는데 실제는 9시 반부터 시작해요. 땅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9시 반부터 쫙 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부분들도 시계는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앞에서 시계를 보고 시간 흘러가는 것을 체킹하는 게 필요해요. 전혀 못 느낀 상태에서 푸시다 보면은 나 한 20몇 번밖에 안 풀었는데 30분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한다고요. 나머지 풀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보고 확인하시고 마킹하는 것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 5번 단위로 끊어서 이건 답이 진짜 확실하다 그러면 마킹을 중간중간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개론부터 풀고 민법으로 가는 게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 만약에 내가 자신 있어서 민법을 먼저 풀어야지 그랬다가 생각보다 민법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민법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왜? 민법이 전문적인 나와야 되니까. 근데 쓰다가 1시간 정도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60분 쓰면 나머지가 40분밖에 없는데 마킹하는 시간까지 하면 개론 풀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막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론은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확인하시고. 자, 30번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이건 답이 4번이죠. 자, 일단 주택연금은 중도에 조기상환할 수 있죠.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 안 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입 연령은 소유자 및 배우자 중에서 60세 이상이면 되고, 보금자리로는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연금은 무슨 이자율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가 해주는 역할은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다가 뭐를 발급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4번 지문에는 주택금융공사하고 금융기관의 위치가 바뀐 거죠.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4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거는 뭐 많이 해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있다고 그랬죠. 특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한 특례가 4가지 있었어요. 일단 뭐를 적용 안 받아요?
이 적용을 안 받죠.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게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적용 안 하고 3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라고 그랬죠. 주식 분산이 뭐냐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기하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이해관계인은 얼마? 얘는 이 적용 안 받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있죠.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이 적용 안 받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에 적용을 안 받죠.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얼마?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 이 중에 얼마?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얘는 이거 적용 안 받죠. 이게 네 가지가 특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답은 4번이 되겠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면 틀리죠. 이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나온 것처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행 총수의 얼마를 초과해서 50%.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게 바뀌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행해요. 9월 23일 날. 이게 3월 21일 날 개정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작년 같으면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시험 공고일 기준이어가지고 7월 15일 공고했으면 공고일 이전 법령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시행되는 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험 당일날까지 기준이니까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죠. 이미 3월 달에 이거를 개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숙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쯤이면 시행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뀐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해서법에서 개정된 거는 어쨌든 간에 시험에 출제를 해요. 네. 학계론 똑같아요. 개정된 법령이 있으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 걔도 시험에 꼭 내요. 그리고 얘도 개정된 게 있으면 시험에 꼭 반영을 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상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두 문제는 맞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죠? 자, 그래서 31번에서는 답이 4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했죠. 민간 개발 방식 하면은 자체 개발하고 지주 공동 사업 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사업 위탁하고 뭐하고 지난주는 우리가 이거를 갖고 풀었죠. 위탁자, 수탁자로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 자금도 조달하고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분양과 임대를 대행만 해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 아니면 자금을 얘가 조달한다, 자금 관리를 얘가 한다, 이익을 나눈다, 이런 논리라면 다 틀리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1번의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신탁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죠.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이럴 때 틀린 거죠. 그게. 자금도 누가 조달해요? 토지 소유자가. 다만 분양이나 임대는 누가 대행한다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대행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4번이죠. 4번. 여기 우리가 이 방법 중에 보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죠. 이게 무슨 방식?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죠.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비례해서 우리가 배분하는 거죠.
대물 변경이.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해서 토지에 땅 대고 개발업자가 건물 지어가지고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비례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층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층에서도 반반 또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는 이쪽은 만약에 나오면 풀 수 있나요? 구별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요령이. 딱 문제가 나는데 민간 개발 방식을 물어봤다. 그러면 지문 중에서 얘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네? 얘들을. 틀린 거를 이쪽에서 많이 주니까. 그런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포인트 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가지고 틀리게 주진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구성 지문일 뿐이고 답으로 유도하는 거는 포인트 되는 쪽에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얘가 불변이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지문이 나오면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양을. 근데 양에 대한 것이 불변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일단 얘는 일단 기본 맞는 것 같은데 양의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시면서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자꾸 봐야 되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분 안에 푸는 요령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얘를 어렵게 줄 만한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난이도까지도 어렵게 주면은 그냥 떨어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난이도 주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33번에 부동산 관리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죠? 복합 개념에 관리하면은 법, 경, 기 있을 때 얘는 계약 관리, 얘는 인력 관리, 얘는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 근데 1번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확정하는 등의 관리를 법률적 관리라니까 틀리겠죠. 얘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신탁 관리를 하게 되면 신탁사의 그 기간 중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신탁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신탁회사가 다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자관리 방식은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죠. 근데 기밀유지에 유리한데 기밀유지에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이 있죠. 이거는 무슨 관리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역별 분류에 가면 자산 관리가 있고 부동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이 부동산 관리를 재산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시 나중에 얘하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자산 관리는요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매입 또는 매각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의 가치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산 관리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리모델링 같은 경우를 이쪽으로 빼는 경우가 있다고요. 시설 관리로. 얼핏 착각하면.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그 파트죠. 4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틀린 게 4번이고 맞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혼합관리는 자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경영관리는 자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만 뭐로? 위탁관리로. 이 건물 안에도 건물주가 한 사람일 수가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경영적인 건 자기 할 수 있어도 청소는 자기가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청소하는 분이 따로 두고 관리하죠.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관리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무조건 맞춰주고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케팅 전략 했을 때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브랜드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얘는 아이다의 원리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STP 전략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판촉 전략. STP는 S가 시장을 뭐 하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시장을 뭘 한다? 이거 했단 얘기죠. 그래 놓고 지난주에 그랬죠. 얘하고 지문으로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마케팅에서 보시게 되면 1번의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차별화 정책은 위치나 방이나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죠. 분양가를 달리 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에 가면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틀린 게 4번이겠죠. 유통 경로 전략은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눈 것까지가 시장 세분화예요. 거기까지가. 그 이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 있죠. 요건 표적시장 전략이에요.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통 경로 전략은 아니란 얘기죠. 이 4번 지문이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복수정답이 됐던 거예요. 이게 틀린 지문이 돼갖고. 시험에서는 이걸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표적시장까지 선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논리가 같이 묶여 있다고 본 거죠. 그래가지고 실전에서는 이의신청해가지고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가 한번 돌아왔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저기 있는 SP 전략 중에서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차별화 이걸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 이렇게 뭐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오시면 그런데 하나 또 맞출 수가 있겠죠. 틀린 것보다는 맞추는 때가 기분이 좀 좋지 않나요? 내가 아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게요.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성적이 올라가면 재밌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디 특정한 과목이 안 된다고 그쪽에 이렇게 또 올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고르게 해야 돼요. 고르게. 그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민법하고 개론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같이 그냥 쭉 붙잡고 가야 되고, 네? 1, 2차 동철하신 분들은 6개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봐야 돼요. 그날에 중점을 둔 과목이 있으면 계약의 한 7, 80%를 소비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한 챕터씩이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을 조금씩 유지는 시켜줘야 돼요.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중개사 시험이 회독싸움이라고. 많이 돌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스크린이라는 것도 시험 전달해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시험 보시잖아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학교는 다시 한번 쫙 훑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니까 그 다음날 기억이 많이 유지가 되죠. 전날. 근데 이제 지금은 시험, 이제 저도 수업 일정이 이게 쭉 깔려 있으니까 특정 학원만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수업하는 학원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마지막 주에 스크린 해주려고 월요일부터 돌아야 돼요. 쭉 해서. 그래서 저도 실제 종강은 그 전주에 다 끝나는데 마지막은 그냥 학생분들 생각해서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초조하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초조한 거예요. 그게 학원 관계자고 양반들이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선생님이 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더 알려줘서 보내야 됐는데 그때 조금 더 다굴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번에 조금만 고생하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5번에 가면 시장 가치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을 때요.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평가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구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를 구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를 해요. 얘도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얘도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아니게 한정신된 시장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험에서 한번 그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출품 기간의 합리성,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이 요건이 충족이 된 게 우리가 시장 가치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시장에 참여해서 그 물건의 상태와 시장 상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번에 나온 것처럼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가능한 가격이고요. 시장성 있는 물건이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는 매매 가능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자연성이 뭐냐? 이게 자유의사로. 우리가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을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을 때. 그죠? 자기가 거래하고 싶을 때 들어와야지. 나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내 의사랑 관계없이 그냥 강요된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이론상의 감가수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건물은 무슨 법으로 구해요? 그죠? 원가법에서는 건물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뭐를 해서,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 답이 1번이겠죠? 1번의 감정평가의 감가수성은 제조업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산정된 감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면 무슨 방법을 병행할 수 있냐면 관찰감가법을 병행할 수 있는데,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을 때, 얘는 제목으로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균등삼각법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체감삼각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체감한다는 얘기는 감가액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서 4번에 보면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그랬으니까 표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 5번에는 인근재개 세태는 경제적 감가 요인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에 보면 감정평가 산식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적산임료를 구할 때는요, 무슨 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필요적인비를 가산해서 구하니까 기억은 여기다 기대율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이율로 환원하니까. 그러면 니은은 환원이율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환원이율을 구할 때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랬죠. 들어가는 건 부채 감당률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요 산식만 출제를 했어요. 실제로. 산식만. 그러니까 요즘은 간평 이론에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논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3방식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몰라도 되는데 3방식이 삼면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료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뭐로 표시하고 임료는 뭐로 표시하는 정도를 알아두고 뒤로 넘어가서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임료는 임대사람이 없다. 이런 물건별 평가 방법에 대한 거하고 가격 공시제도 있죠. 그 정도만이라도 잘 해주셔도 간평에서 6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한 2-3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4개를 맞추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돼요. 버리는 것보단 낫죠. 6개를 다 버리면 나머지가 34개밖에 없어요. 그럼 34개에서 24개 맞는 거 하고 40개에서 24개를 도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 버리는 분들은 다른 것도 버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두 개만 실수를 하게 되면 6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조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배웠어요. 환원율 구하는 거. 근데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 요거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투자결합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결합법. 얘가 지금 투자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는 물리적이라는 얘기니까 부동산이 뭐하고 뭐의 합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토지하고 그때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 다음에 금융적이니까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을 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긴 동일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합에 대한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죠? 에르두법. 누구의 입장을 중시했다? 지분 투자자. 근데 얘는 현금 흐름을 뭐를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전 현금 수지 기초하니까 뭐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금. 이걸 반영을 못하죠. 세전 현금 수지 기초하니까. 여기서는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얘만 부채 감당법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네,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원율 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8번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죠. 지분 투자자의 입장이 치우치고 있다.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까지 나오면 무슨 법? 저 에르두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확실한 포인트를 갖고 답을 줘요. 네. 보는 순간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탁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지분같이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변화 등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런 거는 논리적인 거라고요. 이런 거로 답을 유도하진 않아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그죠? 왜냐하면 얘는 중간에 다시 판다는 과정이라고요. 파니까 보유기간 중의 가치 변화도 당연히 수익률에 계산을 해준다고요.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가시게 되면, 자, 38번 틀려도 좋아요. 근데 39번 이런 거는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죠? 먼저,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감정평가 이론이 아닌 거죠. 이건 조문에 있는 거니까. 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감정평가 규칙이니까. 감정평가 규칙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시장 가치를. 적정 가격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공시할 때 이 가격으로 표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림은 임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되는데, 따라서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이지만, 기준 원칙이지만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선박의 평가는 무슨 법에 의해서? 원가법이죠. 그러면 답이 3번이죠. 적정한 실거래가.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런 논리라고 지난번에 했어요. 토지는 무슨 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례 가격이 있거나,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사례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적정한 뭐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걸 기초로 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거래사례비법을. 근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격에서는 도시지역 같으면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비도시역은 5년 후에 거래된 애들 있죠. 예, 걔들을 사례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문을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평가업자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진짜 단순하게 준다 그러면 이거 가로놓게 줄 수 있어요. 몇 년이는지. 그죠?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내요. 공시가 기준법이 이게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개정되자마자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래갖고 연속적으로 얘 내고 순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가격 구하는 것까지 다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제 얘들을 수정을 한 거죠. 이거를. 자, 40번에 보면 가격 공시에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옳은 거. 이건 옳은 게 몇 번이겠어요? (5번은요) 공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니고요.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죠. 우리가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현황 기준 평가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데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표준지 공시가를 할 때는 지상에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이거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죠. 네, 그러면 표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얘 여기 뭐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4번도 틀렸다는 얘기죠. 존재하는 거로 보고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있죠. 누가 결정 공시해요? 국장이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틀리죠. 지세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지세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만 들어가요. 표준주택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공시사항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지세를 갖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토지에는 지세가 들어가는데 주택엔 지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1번이죠. 개발이익 반영평가죠. 개발이익 반영평가. 이번에 그 자료를 드릴 때 있죠? 자료 드릴 때 이쪽에 가격공시도는 통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토지, 주택, 그 다음에 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시사항까지 정리했으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 아마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리 받으셔서 연휴 기간 내내 그거 하고 별도로 드리는 자료하고 더불어서 공부 한번 쭉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또 쭉 돌면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성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온 분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